안녕하세요. 아주 착하고 순한 효자, 효녀를 둔 애엄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내 새끼들 자랑이나 하고자 온 것이 아니고 예비 시모 입장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다 잘 살고 화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화합이 잘 되어도 자식 낳고 망하는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이 천사 같은데 오히려 부모들이 못나서 인생 나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불행 때문에 가족이란 울타리가 매 순간 지옥인 사람들과 달리 저희 집안은 늘 화목하고 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엉뚱한 길로 셀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온전히 자녀들이 겪기도 해봐야 할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시밭길 때문에 다른 가족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겐 겨우 얻은 예비 며느리가 있는데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함부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던 저는 예비 며느리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전 나름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게 며느리 복은 주어지지 않은 건지 지나고 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새 식구 하나 들어올 뻔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효자이기만 하던 제 아들이 그렇게나 악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직 가슴 떨리고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섬에 사는 사람인데요. 남편과 거제에서 살다가 사랑스러운 우리 연년생 자식들을 낳고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을 옮긴 남편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남편이 어장 일을 했기 때문에 거제에서 이를 친구 소개로 육지도라는 섬을 알게 되어 직장을 옮기게 된 거였습니다. 육지도에는 학교가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까지 육지에서 키우다가 고등학교 때부턴 객지로 보내 애들을 자취시켰습니다. 섬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았는지 우리 애들은 군말 없이 효자 효녀로 잘 자라주었어요. 사교육이 어려운 육지라는 지역에서 겨우 교회에 아는 지인 딸에게 과외비를 주고 수학을 배우게 한 것 말고는 따로 공부를 시킨 것도 없는데 고맙게도 애들이 알아서 성적 관리까지 잘 하더라고요. 육지 학교 안에서 1, 2등을 하는 성적이었지만 사실 객지 친구들과 직접 겨뤄보지 않은 성적이기에 저랑 남편은 애들 공부 실력에 관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특한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도 전교 5등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때도 신기하기만 했는데 고3이 되고 수시 입시를 지원할 때 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고 다음 해에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을 때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구나 하고요. 저희 집의 경우 특이하게도 딸이 의대의 길을 가니 아들도 누나를 따라 의대를 가게 된 경우거든요. 저랑 남편은 우리 자식들이 둘 다 의사의 꿈을 가졌었다는 걸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랑 남편이 강요한 건 절대 없었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착실하게 자기 살 길을 이룬 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애들 덕분에 졸지에 우리는 섬에서 자식 농사 잘한 집안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더러 애들이 알아서 잘 커주니 참 걱정 없겠다며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사실 자식 둔 부모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 내가 눈 감기 전까지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려 의사 자식을 둔 제게도 자식을 향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참 잘 커주었는데 제 마음속 딱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애들 둘 다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결혼을 안 했고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게 저의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애들이 가족 꾸려서 오순도순 살길 바라거든요. 더 이상 우리 뒷바라지는 안 해줘도 되니까 이제 그만 자식들만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둘은 똑같이 의사를 하더니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마저 똑같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녀석이라도 가정을 만든다면 마음이 좀 놓이겠건만 애들은 영 직장일 말고는 관심이 없대요. 제가 한 번씩 애들한테 결혼 얘기를 슬쩍 언급하면 둘 다 하하 웃기만 할 뿐 전혀 이성을 만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딸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아들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 말은 즉 가정 이룬 사람들을 빈번하게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쁜 아기들을 보고 사이좋은 가족들을 보면서도 애들은 돌부처 마냥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전혀 부럽지가 않대요. 남편은 애들 알아서 자라니까 그냥 자기 인생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하길래 입은 다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죠. 그렇게 나이 1살, 2살 먹어가던 중이었어요. 차츰 애들 결혼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고 지냈는데 얼마 뒤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와요. 바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워낙 효심이 깊어서 주말에 바쁜 시간을 쪼개 매번 섬에 들리는데 한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가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어떤 사람이니?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정말 착하긴 하겠구나. 너 아직 레지던트인가 그거라면서 한창 바쁠 텐데 어떻게 인연이 다 되었을까? 같은 일 하는 사람이니? 예비 며느리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떤 대답도 못하고 그저 표정만 어둡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뭔가 말해주길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입술을 뗄 때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곤 조심스레 예비 며느리에 대해 말하는 아들의 발언에 저는 타들어간 심장을 움켜쥘 수밖에 없었어요. 1분 전까지만 해도 기뻐서 들떴던 제 기분은 금세 바닥을 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제 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딸도 아들의 고백이 황당했는지 참지 못하고 먼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미쳤냐? 미혼모?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이 미혼인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어? 네가 뭐 하나 하자 했기를 한번 갔다 오기래. 심지어 나이는 또 얼마나 어려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지.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싶어? 쓸데없는 이유로 신우질 할 생각만 해봐. 나 그런 거 가만 안 놔둬.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내 와이프 될 사람이 먼저야. 듣자 하니 아들은 다름 아닌 애가 하나 있는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행동을 보면 이미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마음이 깊어진 사이처럼 보였어요. 딸의 만류에 아들이 처음 보여주는 모습으로 화를 내는데 그날 아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착잡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그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지만 저랑 딸은 단번에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절대 아들 결혼 허락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분명 말했다. 그 결혼 절대 안 돼. 너 그 결혼하는 순간 인생 쪽나. 네가 의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냐? 아니면 너 개인 병원 차릴 때까지 좀 더 기간을 두고 만나보다가 결정하던지 뭐하러 급하게 진행해? 그래, 네 누나 말이 맞다. 왜 하필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결혼도 이 사람 저 사람 몇 번 겪어보고 잘 맞는 사람이랑 해야지. 이건 너무 섣부르다 아들아. 아이씨, 왜 엄마랑 누나가 난리야. 언제는 나더러 결혼 좀 하라며? 그래서 하겠다고. 근데 왜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또 난리야? 내 결혼이야. 똑똑히 말하는데 이 결혼 막으면 나 다신 이 집 안 들어와. 다들 나랑 평생 연 끊고 싶으면 알아서들 해.
아들은 우리가 예비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반대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며 우리가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무섭게 몰아붙였겠죠. 아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어요. 저랑 남편이 예비 며느리에 대해 슬쩍 한 소리 얹기만 하려고 해도 이빨을 드러내며 패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솔직히 때리지만 않았지 사실상 눈빛으로 저랑 남편의 목을 조른 거나 마찬가지인 태도를 보였어요. 속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저런 면모가 있는 줄도 몰랐고 도대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푹 빠졌나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날 정말 용기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 전화를 무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감사해야 될 지경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전화 받은 목소리에는 저항기가 많이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들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아들이 술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같이 육지에서 자란 친구였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섬에 들어왔다가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날 인연으로 반가워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섬 밖에서 몇 번 만났다가 사이가 깊어졌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아들 동창이라고 해도 워낙 까마득해서 어떤 친구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 뭐 네가 어련히 잘 봤겠지. 그래도 정말 각오 많이 해야 될 거야. 남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엄마, 나 소아과 의사야. 내가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봤겠어? 내가 남의 애를 다뤄도 수백 명을 다뤄. 애가 아직 어려서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저랑 남편은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끝내 자식에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게 부모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는 덕에 아들은 성질을 많이 죽였어요.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꽤 경계를 푼 것이겠죠. 아들이 제대로 날짜를 잡아서 예비 며느리를 섬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엄연히 결혼 인사니까 저는 딸까지 있는 주말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딸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의 대답은 제게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누나가 혜영이 좀 괴롭히고 그랬대. 혜영이가 우리 누나 무섭다고 최대한 안 보고 싶다네.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내가 다 쪽팔려서. 그래도 내가 한때 누나 존경했었거든? 이젠 누나란 사람이 제일 최악이야. 늘 목표를 이루고 사는 누나가 멋있다며 누나의 발자취를 따르던 게 우리 아들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예비 며느리란 존재가 나타나면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게 보였어요. 어쨌든 저도 학창시절 딸의 행적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얼굴 못 본 예비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딸에게 상황 설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결혼 인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일단 아들 부탁대로 딸에겐 예비 며느리 만난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연차를 내고 평일 시간에 맞춰서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참한 것이 아니라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좀 사람이 음침해 보인달까?
나름 어른 집에 온다고 신경 써서 머리를 묶었는데도 잔머리를 정리 안 해서 그런지 지저분해 보였고, 피부가 하얀 편인데 다크서클이 있어서 어딘가 우울하고 기운 빠져 보이는 상이었어요. 인상이라도 좋으면 어떻게든 예비 며느리를 고운 눈으로 봐주려고 했는데, 들어와서도 저랑 남편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죄인처럼 바닥만 보고 있는 예비 며느리가 예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랑 둘이 같이 들어오는데 아들 품에 예비 며느리 애로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은 했었지만 막상 직접 보니 또 한 번 심장이 철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저런 여자의 짝을 우리 아들이 자처해서 따라붙었잖아요. 엄마로서 제 아들이 남의 자식 때문에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고개를 왜 그렇게 숙이고 있나. 이렇게 힘든 결혼 마음 먹었으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어필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아가씨 힘든 사정 어떻게든 이해해보고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님 있어요? 삼촌이 하나 있는데 요양병원에 계셔. 너무 몰아붙이지 마. 혜영이가 이렇게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낙인 같은 거야. 그냥 내가 옆에서 혜영이 자존감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면 돼. 제가 보기엔 예비 며느리한테서 여자로서의 매력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끔뻑 넘어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예비 며느리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움찔거리기만 하더니 답이란 답은 우리 아들이 대신해서 예비 며느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 꼴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놓은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뭐 묻고 싶은 거 있냐고 눈짓을 주면 남편은 고개만 젓더군요. 예비 며느리에게 궁금한 것도 없고 해줄 말도 없을 만큼 단념한 것이겠죠. 남편 마음이 읽히고 나니 저 또한 속상한 감정을 참지 못하겠는 겁니다. 게다가 직접 제 눈으로 예비 며느리의 꼴이 생각보다 더 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더 붙잡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건 알죠?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마음먹었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내 아들이 손해보는 장사는 맞잖아요. 적어도 경제력까지 우리 아들한테 기대려는 거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집을 우리 쪽에서 해줄 테니 혼수를 그쪽에서 해결할래요? 그래선 안 됐었는데 저는 일부러 예비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도망치길 바래서 좀 쓴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저라고 아이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이런 상처되는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도 돌아가신 사돈들의 귀한 자식일 텐데 저도 남의 자식한테 가슴 아픈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아들만 생각을 해야 했고 제 아들이 무엇보다 평범하게 살길 바랬을 뿐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같이 시작하고 같이 꾸려나가고 같이 아이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가정을 살길 원했다고요. 이렇게 소박한 삶이 이토록 어려운 소망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예비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발언들은 제가 아들의 동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서 아들의 성화가 뒤따를 거란 각오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천륜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심각한 사항을 불러일으킬지는 차마 예측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퍼다 부어준 돈이 얼만데 엄마가 뭔데 내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짓거려? 앞으로 나 보고 살 생각하지 마. 나 이제 이 집 자식 아니야. 두 분은 똑똑히 기억하세요. 천륜이 끊어진 건 명백히 두 분 탓이니까 평생 기억하고 괴로워했으면 싶네요. 아들은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아들을 급하게 따라 나섰다가 아들이 밀치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쫓아와 부축하면서 이제 그만 아들 인생은 신경 쓰지 말자고, 아들이 저리 매몰차게 얘기를 했어도 말뿐일 거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또한 아들의 돌변한 모습에 한숨만 쉬더군요.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품에 안겨 서름을 토로했어요. 순하기만 한 아들이 저렇게 변한 게 서럽고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를 도통 몰라서 답답함에 눈물만 나왔어요. 한 번도 말썽 피운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아들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저는 끝내 이 사실을 딸한테 알리기로 했어요. 한동안은 아들 생각에 끙끙 앓느라 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딸한테서 안부 문자가 오는 덕에 딸에게 하소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딸이 바로 저의 울적한 목소리를 알아채더군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모조리 말해주었는데 딸이 예비 며느리를 상대로 쌍욕을 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곤 곧 제게 자기 학창시절 때 있었던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말해주었는데요. 와, 진짜로 걔가 걔래? 완전 어이없다. 걔 도벽 있었어.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한 번 말한 적 있을 텐데. 걔가 여자애들 생리대며 화장품이며 얼마나 훔쳐갔는지 알아? 여선생님 안경까지 훔쳐서는 그 선생님 바로 다음 해에 나가버렸잖아. 그년 설마 내 동생이 의사인 거 알고 일부러 들러붙은 거 아니야? 딸의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분명 예비 며느리가 우리 딸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들었는데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던 거였어요. 그걸로 모자라 오히려 자기의 왕따 처지를 잘도 이용했는데 일부러 교실에 혼자 있는 시간 많이 만들고는 혼자 남았을 때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 딸 물건까지 훔쳤다가 딸이 예비 며느리 머리채를 뜯고 싸운 적 있었다네요. 그 사건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일로 딸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당시 그 학생은 우리 딸 머리핀을 들고서 자기 거라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냥 그 학생한테 새 머리핀을 살 수 있는 용돈을 주면서 상황이 무마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그 억측스러운 학생이 제 예비 며느리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도벽이란 거 과거일 뿐이고 철없는 시절 저질렀던 실수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일 때나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제 아들 배우자로 과거 도벽 이력이 있는 여자가 들어선다는 게 또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들한테 알려주려고 잘할 줄 모르는 문자까지 이웃집 자식한테 배워서 장문의 글을 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들에게서 쌍욕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자기는 이제 엄마 없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길래 저는 철렁 내려앉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으스러질 길로 향하는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어쩔 도리가 없어서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막막함을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들도 직접 지옥을 겪고 혼쭐 나봐야 된다며 내버려 두자고 했는데도 이게 아빠 마음과 엄마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남편은 자기 자식을 강하고 따끔하게 혼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겠지만 엄마인 저는 내 자식이 최대한 나쁜 길은 피해가도록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며칠간 소가리를 한 끝에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들 있는 객지로 좀 나갔다 오자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남편도 아들 내버려 두라면서 신경 안 쓰는 척해도 속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들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마음에 걸렸는지 제 제안을 흔쾌히 수긍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닌 딸한테 물어 아들 자취방 주소를 얻었어요. 당시 아들이 제 연락을 일절 무시했거든요. 딸은 처음엔 저희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 걸 말렸습니다.
아들이 지금 눈깔 돌아서 부모도 모른다고 이대로 갑자기 찾아가면 무슨 폐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들 집을 찾아간 겁니다. 이대로 일이 잘못되면 영영 우리 아들을 보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를 것이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아들의 밑바닥까지 확인하는 꼴만 되겠죠. 최악의 최악까지 예측을 했고 마음을 계속 다스렸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영원히 안 보고 살지언정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때려야 될 것 같았어요. 딸도 할 일 마치고 아들 집으로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아들을 붙잡아 보고 정말 안 되면 아들을 놓아주기로 결단 내리며 아들이 지내고 있는 부산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할 각오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갑자기 쿵쾅대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참이나 별다른 기척 없다가 뒤늦게 문이 확 열렸는데 우리 아들 집에서 나온 사람은 아들이 아닌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문 열기 전 인터폰으로 저를 확인 안 하고 문을 연 건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제 아들이 내다볼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시는 거면 연락을 하셨어야죠. 오빠한테 연락하고 오신 거예요? 아닌데. 오늘 아침까지도 오빠한테서 별말 없었는데. 아들이 연락을 안 받으니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침이라니? 설마 둘이서 동거하는 건 아니죠? 예비 며느리는 그저 제 질문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을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질문에 옳게 대답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걸 보니 어딘가 모르게 뒤 구린 징조가 느껴졌어요. 게다가 며느리의 편한 옷차림을 보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더 묻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앞을 막아서고 있는 예비 며느리를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걸음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예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정신 딴 데 팔린 사람처럼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들어갔더니 있어야 될 우리 아들은 없고 웬 백팩을 맨 아저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예비 며느리한테 누구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더니 예비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삼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촌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왜 주인도 없는 집에 객식구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들도 아는 사실이야? 그럼요. 제가 오빠 허락도 안 받고 아무나 드렸을까 봐요. 그리고 저희 삼촌 크게 몸 안 좋은 거 아니라서 외출도 가능해요. 삼촌, 이제 그만 가봐. 나는 어머님 아버님 모셔야 돼서. 예비 며느리는 성급하게 그 아저씨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 며느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그날 처음 봤거든요. 당연히 말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부족해 보였는데 그날 다시 만난 예비 며느리를 보니 과거에 제 딸과 머리채를 뜯고 싸웠다는 학생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슬쩍 인사만 하고 후다닥 신발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아저씨가 가방 지퍼를 덜 잠갔는지 가방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아들 시계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 시계는 아들이 의사 면허 땄을 때 제 남편이 고생했다고 사줬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우리 아들 거랑 똑같은 게 맞나 확인하려고 그걸 주우려 했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냅다 주워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사이에서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순간 지난번 딸이 말해줬던 예비 며느리의 도벽증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설마 내 아들 물건 훔쳤어요? 저 사람 삼촌 되시는 분 아니죠? 저렇게 팔팔한 아저씨를 어느 요양병원에서 받아준답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설마 같이 내 아들 집 털어먹으려고 부른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그런 말은 실례죠. 제가 여기서 오빠랑 동거하고 있는 게 마음에 또 걸리시나 본데 전 그냥 오빠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들어온 것 뿐이라고요.
탓하려면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세상에나 기가 막혀서. 말도 이렇게나 잘하는데 그날 인사 와서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었는지 모르겠네. 잘 생각해요, 아가씨.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야. 여기서 똑바로 고백하는 게 좋을걸? 개망신 꼴 겪고 나서 입 털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돈 없고 애 덜렁 있으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머님처럼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데 어쩌라고요. 저처럼 미혼모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미래도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는 악독 시어머니신 거냐고요. 목청 한번 크다. 나는 또 네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고 얼마나 속에 불이 났었는지 아니? 지금 보니까 얘가 미혼모를 아주 권리처럼 이용하네? 옛날에도 왕따 자처해서 도벽을 습관처럼 일삼았다고 들었는데 그 버릇을 이렇게 응용시켰니? 미혼모면 너처럼 시엠이 될 사람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눈깔 부릅떠도 된다는 거냐? 어디서 쌍심지를 켜고 어른을 똑바로 노려봐. 저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의 상실된 인간성을 보곤 계속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렸는데요. 남편이 급하게 저를 자중시켜줬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에 남편은 당황했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아무래도 아까 뛰쳐나갔던 아저씨 백팩이 수상했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시계가 나온 걸론 확신 갖기가 일러서 제 눈으로 다른 증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언제 울었냐는 듯 바로 저를 뒤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려니까 제 팔을 억세게 잡아당기면서 그 앞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훔친 거 아니라고요. 아까 그 시계 때문에 이래요? 그 시계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삼촌도 그런 시계 있다고요. 별 가짜는 걸로 오빠랑 저 떼어놓을 생각 마세요. 저 절대 오빠 옆에서 안 떨어질 거예요. 볼수록 가관이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나야 고맙지. 그렇게 떳떳하고 결백하면 뭐가 두려워서 내 앞을 막고 있는 거니? 이참에 내가 네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하도록 만들어봐. 저는 남편에게 예비 며느리를 붙잡고 있어주길 부탁하고서 아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겨우 두 발 내디뎠는데 저는 바로 제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난리통 속에 아기가 혼자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고 아기 주변으로는 제 아들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랑 액세서리에 속옷까지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치 다 펼쳐놓고 골라서 빼놓은 것처럼 헤집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오빠 방 정리 중이었다고요. 저 원래 방 청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오빠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든지요. 누가 뭐랬니?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들까지 불러서 삼자대면 하자꾸나.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닌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어? 저는 바로 아들한테 문자로 호출을 했습니다. 평소 제 문자도 씹던 아들은 그 연락만큼은 무시를 못하겠는지 급하게 반차를 내고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집안 꼬락서니를 보고는 제가 예비 며느리한테 해코지라도 한 줄 알더라고요. 아들을 불러낸 건 저였는데 정작 아들은 저한테 화나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더 이상 당신 아들 아니라고 했지? 혜영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거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쳐먹을 거야? 이 집 당신들이 해준 거라서 생식이라도 내고 싶었어? 어차피 명의가 내 거라서 내 집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이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달려들어 목청을 높였는데 눈가에 불끈 힘이 들어간 아들의 눈빛에 저는 그만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조여오면서 숨을 쉬는 게 어려워졌죠. 그러자 남편이 나섰는데 남편은 생전 자식들한테 손찌검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들 뺨을 날렸어요.
한 대로 부족해 2대까지 날린 후 마지막엔 아들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 중심을 넘겨뜨렸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 내가 너를 이따위로밖에 못 키운 게 죄지.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렇게 여자가 좋으면 이 집 갖고 영영 사라져버려. 내가 너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 불효 새끼 같으니라고. 아들도 평생 부모한테 맞은 적이 없었다 보니 자기 아빠한테 맞은 게 나름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웬만해서 애들 삶에 크게 간섭질하는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애들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한없이 이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아빠가 자기에게 손을 올렸으니 아들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놀랐는걸요. 근데 우리가 아들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아 있었던 걸 몰랐어요. 남편의 손찌검이 아들의 반항기를 더 끌어올린 셈만 돼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난 아들이 남편에게 무섭게 돌진해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는데요. 한 대 칠 기세로 주먹까지 올리길래 제가 급하게 아들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당연히 남자 2사람을 제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래서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예비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지 뭡니까.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당장 와서 말리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그년 얼굴에서 이미 내 아들은 자기한테 눈이 멀었으니 부모님 같은 거 안중에 없다는 확신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저를 보고 비소를 슬쩍 올리는데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살면서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경험을 그날 처음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정말 사람처럼 안 보였죠. 그리곤 그 두려운 마음이 곧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해버린 아들이 너무 미워서 저는 결국 아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더 이상 너희들 사이에서 손 뗄 테니까 제발 저리 나가 떨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불씨가 확 죽은 아들이 순순히 물러났어요. 그리곤 꼴도 보기 싫으니 바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최악을 더한 일이 발생해버린 셈이었어요. 아들은 저희더러 자길 호적에서 빼든 말든 알아서 하고 다시는 코빼기도 비추지 말라고 했죠. 너무 속상했지만 우선 그날은 아들과의 대화는 틀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그와 동시에 딸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워낙 정신없던 터라 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들어오자마자 더 놀란 건 딸 뒤로 경찰이 우르르 들어왔다는 거예요. 딸이 예비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자 경찰들이 예비 며느리를 붙잡았고 집주인인 아들에겐 참고인 조사를 위해 같이 가야 된다고 안내를 했죠. 그때 딸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 도둑년 새끼야 하면서 예비 며느리한테 달려들어서는 가방에 넣어온 5kg짜리 소금을 꺼내 예비 며느리 머리통에 좌르륵 부었습니다.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예비 며느리는 손도 쓰지 못하고 소금 범벅이 된 채 비명만 질렀어요. 이년이 옛날 버릇 남 못 주고 또 도벽증 도졌네? 옛날엔 내 머리핀을 네 거라고 우기더니 이제 내 동생을 네 거라고 우길 참이니? 사람이 배보다 배꼽이 큰 짓을 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밑에 네 삼촌이라는 원조교제 애인 잡혀있거든? 내 동생 물건 다 뱉어내고 쳐 울고 있으니까 가서 나란히 부둥켜 안고 질질 짜라. 딸이 예비 며느리의 이마를 퍽퍽 밀면서 말을 하자 예비 며느리가 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리한테서 저런 악에 바친 고함이 나오는 게 또 놀랍고 무섭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녀석들이 미치면 더 겁나잖아요.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본성을 숨기지 않기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나고 분하면 내재되어 있던 저런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들이 보는 앞인데도 더는 이미지 관리 없이 평소와는 이질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나도 이깟 집안 진절머리 나서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없었어. 오빠 도장만 찾으면 나가려고 했다고. 아씨, 다 망했잖아. 아, 짜증나. 아, 이번엔 도장이었어? 나이가 먹으니까 스케일이 커졌다? 그럼 네 말은 내 동생한테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네. 내 동생이 의사 됐다는 건 동네에 소문 퍼져서 이미 전해 들은 사실일 테고 나이 먹고 추하게 욕심만 날로 과해져서 어쩌냐? 그런 잔머리 굴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너도 의사 됐겠다 얘. 잘난 척 하지 마. 옛날부터 언니가 그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게 재수없었어. 의사가 뭐 대수야? 그래봤자 나처럼 촌뜨기인 건 똑같은 처지면서. 이게 촌뜨기를 무시하네? 촌뜨기도 해내는 의사를 너는 못하고 도둑질만 해댔지 않아? 뭔 자신감으로 의사를 얕볼까? 촌뜨기 무시하려면 적어도 너처럼 상식 없이 손버릇 나쁜 애들한테나 해야 제대로 무시하는 거지. 어줍잖은 수준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열등감밖에 안 된단다 이 도둑년아. 딸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대화에서는 예비 며느리의 인간성을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들 다 놀랐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심하게 충격 먹은 것 같았어요. 바짝 경직되어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예비 며느리만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완벽하게 정신을 차렸으면 해서 좀 더 쐐기를 박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년 뒷주머니에 있는 전자담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명색의 악이 엄마라는 사람이 영 깡통이구나. 네 아들은 무슨 죄니? 도둑질하는데 이용하려고 애 낳았니? 동정심이 필요해서? 네 아들 네가 엉망으로 키우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닌데 내 아들까지 엉망으로 끌고 가는 건 나 못 본다. 어디 철딱서니 없이 도둑질이야? 가서 콩밥 처먹으면서 반성해. 저는 전자담배를 예비 며느리 입에 쑤셔 넣어주고 경찰에게 그만 가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참고인으로 같이 동행하면서도 내내 얼이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식구는 전부 아들 집에서 잠자코 기다렸는데 아들이 다 늦은 밤이 되어도 귀가를 안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자책을 심하게 해서 엉뚱한 생각이라도 할까봐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연락까지 안 되니까 점점 불안해져서 저는 바로 아들 찾아 나가보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랑 딸도 불안했던 건 마찬가지였나 봐요. 다들 군말 않고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웬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네, 제 아들이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불안했던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급하게 어두운 곳에 홀로 있는 아들에게 향했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요. 아무리 돈에 미쳐도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버려도 엄마 아빠 탓 안 할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아들이 말하길 예비 며느리에게 끔뻑 넘어갔던 이유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삼촌이 자기 개원하는 데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알아낸 건데 이미 삼촌이란 존재는 돌아가시고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아들을 깨어내기 위한 예비 며느리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예비 며느리는 함께했던 원조교제 아저씨랑 나란히 절도죄 형량을 받고 구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처리된 이후 아들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식구는 아들의 잘잘못은 정확히 따져주었고 용서는 그 뒤에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미안한 만큼 가족한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버리네 마네 소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아들에게선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족에게 둘도 없는 효자 아들로 돌아와 준 건 다행이었지만 아들이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예비 며느리의 일을 평생 반성하면서 비혼주의를 선언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저 아들에게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 조심하라고 했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들에겐 이번 일이 꽤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싶다네요. 세월이 우리 아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는 것밖엔 따로 수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별난 예비 며느리 한번 겪고 나니까 괜히 저도 애들한테 결혼을 부추긴 행동을 조금 자중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제가 너무 결혼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말면 말고의 풍습뿐이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자녀들이 저의 곁을 결혼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저의 곁에서 즐거운 웃음 많이 보여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새 식구도 좋지만 다들 저와 다르게 본래 내 혈육을 아끼고 존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한 날 되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시집살이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 같았고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답니다. 나름 시원한 복수를 하기도 했고 어딘가에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제 이야기를 순수하게 즐기며 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절친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연을 적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자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는 시댁을 보면서 변해버린 제 모습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존감을 되찾아 제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처럼 시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며느리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바치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안 사정이 매우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 다 해보는 피아노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제가 졸랐다면 허리띠를 질끈 묶고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아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이야 임금도 꽤 많이 오르고 노동력을 인정받아 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들은 박봉에다가 일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해야 했으며 항상 집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더군다나 보통은 본인 화물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운행비가 절감이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억대에 다다르는 차를 살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차량을 대여해서 화물 운전을 하셨고 차량 대여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일을 하길 권유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게으른 건지 아니면 용기가 없는 건지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걸 하시길 거부하셨습니다. 아무튼 벌어오는 돈은 한정적이나 우리 식구가 먹고 입는데 쓰는 돈은 매번 달랐으므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절약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낮 없이 일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 나이 18살에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기 시작한 그 타이밍에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바람에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잠시 빠지셨으나 이내 극복을 하시고 아버지를 간병하시면서 가장자리를 지키며 집안을 돌보셨습니다. 일을 하랴 아버지 간호를 하랴 정말 정신없이 지내셨고 자연스럽게 저는 남동생을 챙기면서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는 것에 집중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약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어머니께서 혼자 벌어서 저와 남동생의 공부를 시키기에는 부담이 꽤 컸습니다. 제 동생이 꽤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18살 때부터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얼짱이니 그런 게 무척이나 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일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미소천사를 뽑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한 이후로 매번 미소천사에 제가 선정이 되었고 패스트푸드점 계산대 옆에 제 사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을 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인기가 무척이나 많았고 키도 168cm로 꽤 컸으며 마르고 예쁜 얼굴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카페들이나 음식점에서도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싶다며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고 공작이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던 학생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 온다는 게 사장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해서 그렇지 아직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제 외모 이야기를 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학생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봐야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던 도중에 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들어온 제의였는데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면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학교 끝나고 마감까지 일을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월에 2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조금 이상한 곳은 아닐까 의심이 가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진짜 유명한 쇼핑몰이었고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와서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 사장님 또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심심찮게 등장하시는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안심을 하고 쇼핑몰 모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쇼핑몰 모델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포즈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이랑 머리도 매번 손을 봐야 했거든요. 옷도 한두 벌만 입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촬영에 나가면 여러 벌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어야 해서 정말 조금의 오버를 보태서 50벌씩은 넘게 입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씩 조명을 맞으면서 높은 구두를 신고 포즈를 신경 써서 표정까지 완벽하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면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고 고생이 엄청났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매일같이 수십 번씩 하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고 다른 모델 언니들도 저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쇼핑몰 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제 나이 23살이 되었을 때엔 젖살도 빠지고 미모에도 물이 올라서 쇼핑몰계에서는 꽤 유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의 사진을 돌려보면 어떻게 이리 이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외모가 완벽하게 피어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추종하던 팬들도 생겼는데 쇼핑몰 사무실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길에 가다가 마주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려고 하시고 팬이라고 편지도 주시고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에 뛰어들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제 팬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월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판매되는 옷들의 양이 늘어나니까 사장님께서 신이 난다고 상여금식으로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뒤로도 쭉 쇼핑몰 모델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간병에만 집중해도 돈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어왔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무리 없이 지불할 수 있었고 물론 저 개인적인 사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쇼핑몰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고생한 결과 26살까지도 열심히 쇼핑몰 모델로서의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얼굴에 주사도 맞고 하면서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잡지 같은 데에 촬영 제의가 들어오기도 해서 미용실에 가면 있는 여성 잡지들 한편에 제 사진이 실리기도 하는 영광을 맛보았죠. 연예인을 하자고 소속사에서 콘택트가 오기도 했었는데 촬영을 몇 년간 해보니 연예인은 도무지 업으로 삼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26살이 된 그때 사장님께서 저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예전부터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라면서 저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고 띄워주곤 했습니다. 사장님 지인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게 대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니 주접을 떠는 모습까지도 부담스럽지 않게 위트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같이 있을 때 재미있는 남자가 자꾸 보고 싶은 남자고 궁금해지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노라 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공부만 진창한 느낌이라 뭐랄까 정말 재미도 없고 분위기 어색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분위기를 띄우는데 상당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공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반전인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외향적인 성격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들이대는 남편을 저는 결국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연애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데이트는 어색함 수성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지속될수록 우리 남편이 정말 진국인 사람이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제 나이 28살이 되던 해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나이가 꽤 있었기에 쇼핑몰 모델로서 일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을 따라다니면서 포즈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요. 전체적인 스타일을 잡아주는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저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을 때만 촬영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다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동생 대학을 졸업시키고 뒷바라지를 쭉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고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까지 졸업을 한 남동생이 앞으로 어머니를 잘 챙기길 바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누워서 의식도 없이 버텨내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고 몸에 욕창이 생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지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상견례 자리가 조금 마음이 욱신거렸고 버진로드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건널 수 없음이 슬펐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께서 돌연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 버틴 것 같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게 어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평생을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고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장례식을 내내 지켜주고 정말 많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들고 벅찼을 텐데 단 1분도 쉬지 않고 제 옆을 지켜주며
제가 외로움을,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주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 고마운 감정을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더욱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저는 시부모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처음으로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외벌이로 일을 하느라 힘이 들어 죽겠는데 장례식장까지 지키고 있어야지만 속이 시원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부조만 하고 가려고 들렀다가 아들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짠하더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아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당연히 장인어른 장례식을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켜? 얘가? 내가 지금 내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니? 가만히 있어. 무슨 모델이랍시고 설치던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남편한테 힘들지 않냐고 집에 가서 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손님 맞이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이 왜 육개장을 날라야 하는데? 시모가 너무 매섭게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을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의 말에 놀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모 눈에 제가 만만하게 보인 건지 시모가 화만 내면 제가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니 만만한 애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핑계 삼아서 시부모를 더 잘 모시면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친정어머니를 잘 보살펴라 하는 말을 하지 않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본인들을 더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번듯한 대학을 졸업한 남동생이 있지 않냐고, 원래 부모는 남자 쪽이 챙기는 거라면서 저한테는 본인들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장모님도 잘 챙길 거고 효도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나서자 시모는 더욱 뾰족한 말투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본인 아들을 어떻게 휘어잡은 거냐면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뱉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잘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꼭꼭 걸더라고요. 사실 시댁에서 남편이 중재를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해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믿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시댁에서 혼나서 우울했던 기분들이 전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든든한 제 편이 존재한다는 게 참으로 좋더라고요. 남편은 제 남동생이 일을 시작해서 저희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걸 보고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넘쳐서 오롯이 부담을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남편과 상의 후에 친정에 다 드리고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모은 돈이 꽤 있어서 당장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용돈 드리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남편이 꼭 우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연봉이 꽤 높았거든요. 시댁에도 50만 원, 친정에도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니 저야 뭐 고마웠죠. 생활비 받아 쓰는 데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둘이 잘 정하고 상의까지 끝마쳤는데 이걸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소리를 대뜸 지르시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왜 친정에 갖다 준다고 그래? 제가 주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이가 양가에 용돈을 드리자고 한 건데요. 예, 그럼 말렸어야지. 그이가 어머님께도 드린다고 저희 친정에도 보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제가 공평하게 주자고 한 게 아니라요. 얘가.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한텐 줄 수 있지. 근데 너네 엄마는 아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네 엄마라는 호칭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어떻게 사돈어른도 아니고 너네 엄마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모가 앞에 없어도 항상 안사돈 하면서 호칭을 꼬박꼬박 불러주시는데 그것도 제 앞에서 너네 엄마.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남편에게 분명 용돈 안 드려도 된다고 했다.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우겨서 주겠다고 한 건 다 했습니다. 뭐 시모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제정신이냐고 대뜸 소리를 지른 마당에 저라고 시모 눈치 보면서 살갑게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모가 바락바락 저러니까 우리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무튼 시모에게 한쪽 집에만 용돈을 드리는 건 경우가 없는 것 같다고 남편이 굳이 친정에도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거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하하면서 기가 차다는 듯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경우 없다고 말을 하는 거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 경우가 없다며 경우가. 그 말이 그 말이지. 애가 고졸이라더니 못 배워서 그런 거니? 할 말 못할 말 구별을 못하네. 솔직히 네가 얼굴 빼고 볼 게 뭐가 있어? 그것도 뭐 죄다 성형수술한 거 아니니? 내가 살아온 연륜이 있어서 딱 보면 척아는데 너 얼굴 죄다 손본 거잖아. 그러면서 제 외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데 저 정말 맹세코 얼굴에 주사는 몇 번 맞아본 적 있어도 수술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굳이 이 얼굴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그 큰 돈을 주고 성형을 할 필요를 못 느낀 탓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성형 공격이 더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시모야말로 어디서 이상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탓이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거든요. 코는 이미 수축이 와서 들창코가 되어 있었고 얼굴 주름이 하나 없이 팽팽한데 목주름은 쭈글쭈글했고요. 저 눈이 감기나 의심이 들 만큼 쌍꺼풀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살아온 연륜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수술을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전화기만 들고 있었더니 저한테 찔려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마 남편은 제가 성형한 거 모르는 건 아니냐면서 설레발을 치셨습니다. 여우가 따로 없다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기분이 팍 상해버렸죠. 어머님, 저 얼굴에 칼 안 댔어요. 가끔 보톡스 같은 건 맞아봤어도 얼굴에 어머님처럼 실리콘은 안 넣었습니다. 뭐가 어째?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제가 나중에 좋은 병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 병원이 제 수술로 진짜 유명한 병원인데 들창코도 고쳐주고 안 감기는 눈도 고쳐준대요. 어머님께서 거기 방문하셔서 재건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속은 엄청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뱉어놓고 찔리긴 했죠. 시모가 어떤 식으로 받아칠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야기를 전달해주니 깔깔 소리가 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그거 우리 엄마 콤플렉스인데. 우리 엄마 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들창코가 된 거거든. 무슨 실리콘이 어떻게 됐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가 잘 막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일단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시댁에서 주말에 밥을 먹자며 부르시길래 어떤 말을 하실까 싶어 잔뜩 긴장을 하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잘 걸렸다는 얼굴로 내 아들 앞에서도 한번 말해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시모를 쳐다보니까
가증스러운 얼굴 하지 말고 전화에 대고 말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하시대요. 내 얼굴이 뭐가 어쩌고 어째? 왜? 재수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 별말 아니던데? 엄마 코가 들창코잖아. 재수술 잘하는 좋은 병원 소개해준다고 그랬대.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면서 아주버님에게 이야기를 하자 시모가 헐 대놓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일단 악의적인 발언은 아닌지 별 생각 없어 보이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아들 새끼들 키워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자기 얼굴을 가지고 놀리는데 어쩜 자기 편을 한 번 안 들어주냐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통곡을 하시니 시부가 나와서는 뭐가 이리 소란스럽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또 이간질을 하고 싶은 건지 저를 혼내고 싶은 건지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글쎄 나한테 돼지코라고 재수술을 하라면서 내 얼굴을 가지고 놀리지 뭐야? 엄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게 왜곡을 해서 말을 하면 어떡해? 코 수술하기 좋은 병원 소개해주겠다고 한 걸 무슨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해. 또다시 시끌시끌해질 조짐이 보이자 시부가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딱 잘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길래 당신이 욕심을 적당히 냈어야지. 며느라가 너도 앞으로는 조심해서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저는 알겠다고 공손하게 대답을 했고 시모는 이 집에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서 나가 죽어야지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계속해서 구시렁거리는데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무슨 다른 세상에 계신 것처럼 무시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태도가 시모를 더욱 건드리는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꼬투리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시모에게 아주버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가족들 다 불러 모은 건데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놀래서 아주버님께 결혼이라고 했냐고 비혼주의자니 뭐니 하면서 가슴 선득하게 만들더니 진짜 결혼할 거냐고 어떤 아가씨냐고 캐물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같은 회계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여자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시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더니 입이 찢어질 것처럼 쫙 늘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이 비혼이니 뭐니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거기다가 큰 며느리까지 회계사라고? 대학은 어디 나왔다니? 누구처럼 고졸이 아니라 어찌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말. 사람이 참 치사하게 이런 걸로 나누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학벌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 기본 교양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저를 확 째려보시는데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학벌이 중요하지 안 중요하냐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학벌이 왜 회사에서만 중요하니? 솔직히 너 서울대 나온 사람이랑 고졸인 사람이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 월급부터가 차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차이가 나는 거란다. 누구는 좋은 대학 나와서 회계사라고 하는데 누구는 에휴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몰라. 나도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차별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둘째 며느리랑 나랑 안 맞는 거 보면 딱 그 이유밖에 없는 거지. 학벌. 학벌에서부터 수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모가 뒤늦게 대학을 나와서 엄청나게 대학 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을 갈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공부에 그다지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더 지나고 시모가 신이 나서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시모가 저를 그렇게 신나서 부르는 일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고 넌지시 한마디 건넸더니 제 형님 될 사람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진짜로 결혼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일찍 와서 장도 보고 음식도 좀 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제깍제깍 해야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일찍 가서 시모 따라서 장을 보는데 남편이 심심하다고 장 보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불편한 기색을 팍팍 내보이면서 이런 자리까지 남편을 꼭 불러서 대동해야겠냐고 내가 너 잡아먹니? 하면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태연하게 무거운 거 들어주려고 따라가는 거라고 장 많이 볼 거라며 하면서 쓱 대꾸하니까 시모가 예전에는 그런 짓 안 하더니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상하다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양파, 고구마, 재료들을 고를 때마다 이건 못생겼다, 이건 여기에 상처가 났다 하면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남편 때문인지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계속 트집을 잡으셨어요. 시댁에 와서 음식을 할 때에도 칼질을 똑바로 못한다고 어슷썰기를 해라, 채를 썰어라 계속 혼내기만 하셨고요. 형님이 되실 분이 시간 맞춰서 도착을 하시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되실 분은 저를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셨었는데 아무래도 동서지간이니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역시 대학을 잘 나와서 그런 건지 애가 싹싹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거지. 둘째 너는 이런 말 뜻은 아니? 제가 아무리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상식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는 아닌데 저를 막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냥 제가 고졸이지만 바보는 아니라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시모가 그 말에 갑자기 대학 안 나온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냐면서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쎄하게 바뀌고 형님이 그 순간 제 편을 들더라고요. 그건 어줍잖은 대학을 나온 애들이나 그렇지. 명문대 나온 애들은 안 그래. 순간 그 둘의 대화를 듣는데 속이 역하면서 체한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토끼가 확 올라와서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뒤에서 적어보라면서 기본 교양이 없으니 이런 자리에서 구역질을 한다고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시댁의 분위기가 180도 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리를 안 한 지 좀 됐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벙찌고 있으니 시부가 얼른 간이검사 그거 해보라고 닥달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문연 약국을 찾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고 저는 온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테스트기를 꺼냈는데 두 줄이 딱 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얼싸안고 시부도 당장 병원부터 가보라고 난리에 형님과 아주버님도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가지고 너네 결혼한 지도 벌써 얼마나 지났냐? 유난 떨지 마라.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그냥 축하해 주세요. 다들 시모만 멀뚱히 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시모가 저에게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찾아가니까 임신이 맞다면서 거기다가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같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심장 소리 듣고 막 울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생긴 아이였으니 너무 신이 났고 양가에서는 어쨌든 임신을 축하해 주셨기에 태교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젖을까, 금이야 오기야 남편의 품에 감싸 안겨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을 하셨고,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시부가 임신한 며느리 건드리지 말라고 눈치를 주셔서 꾹꾹 참으시더라고요. 물론 가끔 한마디씩 던지긴 하셨죠. 하필 가져도 쌍둥이를 가져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냐, 애는 여자가 봐야 하니까 아들에게 맡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요. 뱃속의 쌍둥이는 일란성이었고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저는 배가 많이 부른 탓에 임신 9개월 차에 유도 분만을 시도했고 무사히 아들과 딸을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곧이어서 형님네도 임신 소식이 들려오며 겹경사가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외모가 남달랐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예뻐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싶게 예뻤습니다.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딱 봤을 때 예쁜 애들 찾으면 저희 아이일 정도였고요.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아이가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강도는 예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쌍둥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체력적인 소모가 컸는지 임신하면서 찐 살이 모조리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터 이모님을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헬류가 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울고 밥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저희가 남편 왜 버리지 않겠습니까? 양가의 용돈을 드리면서 시터 이모님 월급까지 드려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랑 요즘 살림하기 힘들다 이야기를 하다가 남동생이 저에게 그러지 말고 아기들도 예쁘니까 애들 데리고 아이오 쇼핑몰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쇼핑몰 모델도 했고 그쪽에서 오랜 시간 일했으니 도매 쪽 일도 잘 알고 있었고요. 순간 훅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대문에 있는 아동복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옷을 구매했고 이제 돌이 된 아이들에게 입혀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사진도 꽤 잘 찍었고 보정도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제 팬이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아기 낳았냐고 아기 옷 정보를 달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아기 옷들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냐고 은근히 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장에 팔아달라고 사겠다고 손을 막 들더라고요. 바로 사이트를 오픈하기에는 실패의 두려움이 커서 SNS를 통해서 주문을 받은 만큼만 옷을 구매해 사람들에게 배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해서 20-30만 원의 수익만 나던 것이 4개월쯤 지나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수익으로 남더라고요.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저는 사업자를 냈습니다. 정식으로 사이트를 오픈하고 모델은 저희 아이들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좋았는데 배송 물건 포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하니까요. 주문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가겠는데 배송이 오래 걸려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니 친정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를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머니 용돈을 챙겨드리고 일도 점점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송 나가야 할 짐이 집에 두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서 사무실까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형님도 출산을 하셨고 제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형님이 출산을 하셨으니 병원에 시댁 식구들이랑 찾아갔는데 제가 신생아 옷을 잔뜩 사갔거든요. 형님께 선물이라고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랑 아기 액세서리 같은 걸 잔뜩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무슨 옷 같은 걸 판다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머님, 군뱅이라뇨. 제가 얼마나 버는 줄 아시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이제 꽤 버는 사장님이에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고졸이 사업체 운영해봐야 뭘 안다고 그리 잘하겠니?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게 조심이나 해라. 내가 너한테 바랄 건 그것뿐이다. 제가 물론 사이트를 오픈했지만 SNS 홍보도 하고 협찬이나 광고 같은 것도 잘 들어오거든요. 한 달 전에 광고나 협찬까지 붙으면 진짜 1,000만 원은 우습게 버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동서, 쇼핑몰 진짜로 잘 되던데. 새 상품 올라오는 날에는 대기해서 구매해야 되던데. 나도 사려다가 실패했어. 옷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품절되고 그러더라. 워낙 시조카들이 예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엄마 닮아서 얼마나 예뻐. 엄마를 닮긴 뭘 닮아? 완전히 우리 아들 닮았지. 고슴도치도 아니고 무슨.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우리 마누라 닮았지.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완전히 삐져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형님도 괜히 불편하셨는지 저한테 시모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길래 그냥 끄덕이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저는 쇼핑몰 운영을 활발히 하면서 지냈는데 아이들이 모델로 있다 보니까 가끔 길 가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전부 해서 큰 쇼핑몰에 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하고 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땡땡 쇼핑몰 아기들 맞죠? 어머 사장님, 저 예전에 사장님이 쇼핑몰 모델 하실 때부터 팬이었어요.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될까요? 제가 당연히 좋다고 사진도 찍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아기 엄마 이후로도 2명 정도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그제야 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 쇼핑몰 정말 잘 되냐? 네 어머님, 저 요즘 순이익이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시모가 헉소리를 내더니 그 뒤로 이상하게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그 쇼핑몰에 간 날 제가 시조카들은 물론이고 아주버님 부부의 시부모님까지 옷이며 밥이며 싹 사드리고 남편 명품 벨트도 턱턱 사줬거든요. 제가 그만큼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쓰니 시모도 뭐라 구박하기가 애매하셨던 거죠. 그날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에게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시모에게 저랑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쭈뼛쭈뼛하게 그럴까? 하시면서 따라 나서시는 겁니다. 예전에 봐뒀던 예쁜 카페에 시모를 모시고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예쁜 카페는 처음 본다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커피가 나오고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시모가 슬쩍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리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지 뭐냐. 그래서 이런 곳도 자주 오고 그러니? 예전 같으면 아들 돈 쓴다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데 나오시니까 좋죠? 이제 저 그만 미워하시고 저랑 좋은 데 많이 다녀요. 형님도 아기 조금 더 크면 셋이 같이 다니면 좋잖아요. 시모가 그제야 킁킁하시면서 목을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른 걸 바라진 않았지만 제 진심이 시모에게 통해지기를 바랬죠. 시모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고졸이라 무시했던 거 미안하구나. 원래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서 그런 거야. 사과 문자라고 하기엔 뭔가 썩 사과같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제가 더 얄궂게 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이고 시댁이고 용돈 척척 드리고 조카들 잘 챙기니까 시모가 더 이상 저를 구박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형님은 아이 키우느라 일을 그만두셨는데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하시길래 나중에 회계사 사무실 재취업 안 되면 저희 사무실 와서 회계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저도 따로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고 있었으니까 형님이 도와주시면 딱이었거든요. 그래,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건 참 좋네. 시모가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제 칭찬을 하니 가족들 모두 어리둥절해서 시모를 쳐다보고는 웃었습니다. 시모도 겸연쩍어 하시면서 깔깔 웃으셨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6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고정적인 매출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형님은 저희 쇼핑몰 세무일을 봐주시고 계시고 가끔은 시모가 제 배송 일을 도와주시기도 한답니다. 사이좋게 온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 중이라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